VOA 세계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이루어진 미국과 러시아의 수감자 맞교환이 외교가 이룬 쾌거라며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수년 동안 부당하게 억류돼 있던 이들을 포함해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불확실성을 견뎌온 모두의 고통이 드디어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세계 곳곳에 부당하게 구금돼 있거나 인질로 잡혀있는 모든 미국인들이 그들의 가족과 다시 만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독일과 폴란드, 슬로베니아, 노르웨이, 튀르키예를 포함해 일련의 협상 과정에서 미국과 함께 해준 동맹국들에게 사의를 표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 에반 게르시코비치 기자와 미 해병대 출신 폴 웰런 씨, 자유유럽 방송 알수 크루마셰바 기자 등 3명은 이날 자정 무렵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공항에 직접 나가 이들을 환영했습니다. 러시아 반체제 인사 블라디미르 카라무르자 씨는 별도로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날 러시아에서 석방된 인사는 미국 국적자 3명과 영주권자 1명, 독일인 5명, 러시아인 7명 등 16명입니다. 미국에서 사이버 범죄 관련 유죄 판결을 받고 구금됐던 블라디슬라프 클류신, 로만 셀레즈뇨프를 비롯해 각국에서 풀려난 8명의 러시아인들도 이날 항공편으로 모스크바의 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공항에서 이들을 환영했으며 이들에게 러시아 정부가 상을 수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이번 수감자 맞교환은 1년 넘게 비밀리에 진행된 협상을 통해 성사됐으며 1991년 냉전 종식 이후 가장 큰 규모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미국의 방어자산 추가 배치를 포함한 안보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전화회담에서 이란의 대리 테러 집단들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 내 후티 반군을 포함한 이란의 모든 위협들로부터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군의 새로운 방어용 자산 배치 등 탄도미사일과 드론 등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함께한 이날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한 안보 지원과 함께 영내 광범위한 긴장 고조 사태를 완화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마일 하니의 하마스 정치국 의장 암살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묻는 질문에 이번 사건은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하니의 의장은 지난달 31일 이란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문한 테헤란에서 암살당했으며 이후 이란과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는 등 영내 사태 악화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가 강제 합병한 크림반도 지역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러시아가 임명한 현지 당국자가 오늘 밝혔습니다. 미하일 라즈보자예프 크림반도 주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육군 전술 미사일 체계 에이테크임스에서 발사된 미사일 파편에 9층짜리 주거용 건물이 맞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바스토폴시 당국이 해당 건물에서 사람들을 대피시켰으며 이번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2014년 러시아가 강제 합병한 크림반도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군의 잦은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 소속 미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포대 3개소와 드론 관제소 1곳을 타격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어제 1일 전황보고에서 밝혔습니다. 또한 하루 사이 총 61개의 우크라이나 드론과 미사일, 고속기동 포병 로켓 체계 발사 미사일들을 요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이 같은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서방국들에 요구해온 미국산 F-16 전투기 첫 인도분이 지난달 31일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리투아니아 정부와 미국 관리들이 밝힌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2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교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이 계속 핵 전력을 증대한다면 미국은 핵 태세와 규모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미 국방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부정적인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를 무모하고 불안정한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의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등 남북 관계가 최악인 가운데 한국 측 제안을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7에서 26도, 최고기온 27에서 35도,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이 계속 핵 전력을 증대한다면 미국은 핵 태세와 규모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미 국방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부정적인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비핀나랑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는 이를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 궤도에 변화가 없다면 현재 배치된 우리 핵전력의 규모나 태세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now find ourselves in nothing short of a new nuclear age, an unprecedented mix of multiple revisionist nuclear challengers. 나랑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핵위협과 동맹국의 역할을 주제로 연 대담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을 지목해 우리는 지금 군축이나 위험 감소 노력에 관심이 없는 다수의 수정주의 핵 도전국들이 전례 없이 혼재된 새로운 핵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각자 핵무기를 급속히 현대화하고 확장하며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해 미국의 핵태세를 조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나랑 차관보는 아직 비축량을 늘릴 필요는 없지만 배치된 역량의 수를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며 우리는 무제한이 아닌 현명하고 유연한 태세를 추구하지만 이를 달성하려면 현재보다 더 많은 또는 다른 역량을 배치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re is no need to grow the stockpile yet, but adjustments to the number of deployed capabilities may be necessary if our adversaries continue. 그러면서 우리는 핵무기고에 대한 제약이 완전히 사라지는 세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오늘날 미국의 핵능력을 현대화하고 미래태세 조정에 대비하는 건 우리의 적국들이 전략적 군축 논의에 관여하도록 독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적들이 계속해서 자신과 세계를 덜 안전하게 만드는 선택을 한다면 미국은 새로운 핵시대에 성공적으로 경쟁하고 침략을 억제하며 동맹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랑 차관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어려운 과제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주요 강대국 경쟁자는 아니지만 핵과 탄도미사일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화하면서 미국과 영내 동맹국들의 한반도에서의 충돌과 위험 고조, 그리고 핵으로 무장한 여러 영내 행위자의 개입 등 억제의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는 겁니다. While not a major power rival like the PRC in Russia, North Korea's continued improvement and diversification of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게다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 증대는 우려스럽고 핵무장 적대국 간 협업과 심지어 공모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랑 차관보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I think it is in South Korea's interest to be an equal partner in our extended deterrence relationship. 나랑 차관보는 관련 질문에 한국이 미한 핵협의그룹 NCG를 통한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보다 확장 억제 관계에서 동등한 파트너가 되는 것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핵무기를 추구하는 건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걸리며 잠재적으로는 한국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정부의 입장은 미한 NCG가 한반도에서 한국이 직면한 안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랑차관보는 NCG는 지난해 4월 23일 채택된 미한 정상의 워싱턴 선언에 명시된 미한 확장 핵 억제 관계 강화를 위한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을 이행해왔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지침 문서에 서명하고 동맹 전반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며 미한 양국은 이제 동등한 파트너로서 북한의 핵 및 기타 형태의 전략적 공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이 삼국 안보 협력 강화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나랑차관보는 지난해 캠프 데이빗 정상회의 이후 미한일 삼국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며 우리는 영내 모든 파트너십에 걸쳐 신흥 도전에 함께 대처하기 위한 삼국 및 다자 간 접근 방식을 계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rilateral partner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the ROC, and Japan is stronger than ever following last year's Camp David summit. 그러면서 미한일 3국 간 더욱 빈번하고 광범위한 고위급 논의는 우리가 억지 정책과 전략적 메시지 그리고 영내 안보를 강화하는 활동을 조율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를 무모하고 불안정한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의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을 규탄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오물풍선 관련 질문에 이는 도발이라며 무모하고 불안정하며 전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답했습니다. It is a provocation. It is something that we find to be reckless and destabilizing and also just 이어 한국에 거주 중인 미국인과 관련해 미국이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느냐는 추가 질문에 우리의 영사 업무는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미국인의 안전과 안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파텔 부대변인은 밝혔습니다. Our consular efforts are of vital importance to us. We take the safety and security of Americans incredibly seriously. I don't have any. 그러면서 한국에서의 노력과 관련해서는 필요에 따라 계속 다루겠다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전할 말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약 10번에 걸쳐 한국을 향해 오물풍선을 부양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경찰청 자료를 인용해 이 기간 오물풍선이 발견된 장소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경내를 포함해 3,359곳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오물풍선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항공기의 이착륙을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한국 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정부가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전격 제한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등 남북 관계가 최악인 가운데 한국 측 제안을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수해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구호물자 지원을 전격적으로 제한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박종술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폭우로 큰 피해를 본 북한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면서 한적의 대북 수해 지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측은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도적 어려움에 대해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견지에서 북한의 이재민들에게 긴급히 필요한 물자들을 신속히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밝힙니다. 박 사무총장은 이어 지원 품목과 규모, 지원 방식 등에 대해서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에서 한적과 북한 적십자회는 남북 간 긴급 수해 지원이나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교류협력 교섭 창구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북한이 작년 4월 7일부터 남북 연락 채널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때문에 한국 정부는 한적의 언론 브리핑 방식으로 지원 의사를 공개했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인도주의 지원을 제의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선 지난 2022년 5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협력과 관련한 실무 접촉을 제의한 이후 처음입니다. 네, 김 기자, 한국 정부가 북한에 지원 제의를 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네, 한국 정부는 1일 오전까지만 해도 대북 인도 지원 여부와 관련해 피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현재로선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이처럼 전격적으로 지원 제안을 한 것은 북한의 수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와 불법 도발 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해선 언제든 지원에 열려 있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했던 기조가 인도적인 것은 하겠다라는 거니까 이번에 이제 북한에서 사진 같은 거 보면 엄청난 피해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국제기구도 그런 지원 움직임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군사 안보적인 문제는 그거고 지금 이제 피해를 입은 동포들에 대한 지원 그거는 뭐 아무런 조건 없이 한다라는 거였으니까 그 입장에서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북한 수해는 지난달 말 평안북도 신의주와 의주 등에서 집중호우로 발생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신의주와 의주에서 주택 4,100여 세대, 농경지 3,000 정보를 비롯해 수많은 공공건물과 시설물, 도로, 철길이 침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소집한 정치국 비상확대회의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은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의 압록강 인근 지역을 특급 재해 비상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한국 측 제의에 북한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수해 구호물자 지원을 제의한 이후 남북 연락처널 통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북한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인혜 통일부 부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상황을 예단하지 않겠으며 우리 측의 제의에 조속히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현재 남북한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북한이 한국 정부 제의를 받아들일까요? 한국 측의 대북 수해 지원은 지난 1995년을 시작으로 그리고 2010년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모두 5차례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지원 제의를 수락하면 한국 정부는 북한 측과 협의를 거쳐 식량과 의약품 등을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일부는 북한과의 협의 방식에 대해 대면협의, 서면협의, 제3국 협의 등 모든 방식에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올 초 한국을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하며 대남 적대 노선을 분명히 한 만큼 북한이 한국 측 제의에 호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북한이 한국의 이번 제안을 수용할 경우 최고 지도자의 대남 정책 전환을 스스로 부인하는 꼴이 되고 그렇게 되면 김 위원장 위상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한이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인도적 지원 제의를 정권과 주민 사이를 이간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린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기존의 어떤 제재 압박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지금 홍수 피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은 별개로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이제 이런 메시지로 해석을 하면서 오히려 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적대감을 가질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밍 또한 매우 좋지 않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지 살포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가 이어지고 있고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파기 이후 비무장지대의 긴장감도 높아진 상태입니다. 또 오는 19일부터는 북한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미한 연합 군사훈련 을지 프리덤 실드가 실시됩니다. 네. 한국 내 일각에선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 지원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같은 제안은 한국 정부의 구호물자 지원 제의를 수용 또는 거부하는 주체는 결국 북한 당국인데 북한 당국이 이미 적대국으로 선을 그은 한국 정부의 제의를 받아들이겠냐는 문제의식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지원 성사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직접 지원 대신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 지원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해 피해가 굉장히 크긴 큰 것 같은데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조금 더 주목을 한다 그러면 국제기구를 통한 방식으로라도 차선책으로라도 지원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말고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들어요. 한편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연일 수해 현장을 직접 진두 지휘하는 모습을 보도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어떤 평가가 나오나요? 네,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압록강이 범람한 신의주시와 의주군을 돌아봤습니다. 이어 29일부터 이틀간 신의주시에서 진행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2차 정치국 비상확대회의에서 이번 홍수에 대비하지 못해 큰 피해가 발생한 책임을 물어 리태섭 사회안전상과
자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등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구명 보트를 타고 신의주 침수 피해 현장을 살펴보는 모습과 김 위원장이 이재민 구출에 나선 헬기를 배경으로 지휘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등을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 위원장이 자연재해를 자신의 애민 지도자상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위 재난 리더십, 애민을 보여주고 천재인데 인재로 몰아서 사회 안전상을 해임하고 그러니까 책임을 전가하고 본인이 진두지휘하는 아니 최고 지도자가 헬기장에서 비를 왜 맞습니까? 그건 보여주는 거죠. 왜냐 그 정도로 지금 민심이 사납다고 그래요. 내부에서. 조 박사는 김 위원장이 공연 관람 등 이른바 전승절 기념 행사들을 즐기던 지난달 27일에 신의주와 의주에선 이미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다며 이 때문에 민심이 나빠진 점을 의식해 김 위원장의 행보를 돋보이게 하려는 이미지 정치가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수해 복구 지원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국제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조속한 복귀를 허용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이를 우리는 북한에 중요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지난달 27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북한을 지원할 의향이 있느냐는 VOA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우리는 북한이 국제 인도주의적 활동가들의 북한 복귀를 조속히 허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국은 인도적 지원과 비핵화 사안을 별개로 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유엔 1718위원회에서 북한의 지원을 제공하려는 전 세계 단체들의 대북 제재 면제 신청을 신속하게 검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1718위원회가 북한의 구호활동 촉진을 위해 지금까지 100여 건의 인도주의적 면제 요청을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국제사회는 또한 인도적 지원이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한 모니터링과 평가, 접근 및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북지원 감시단 등으로 활동했던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대 교수는 이를 VOA와의 통화에서 대북 수해 복구 지원이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Maybe it's pretty significant damage. Aid, it must be requested by the North Koreans. You don't just come in and give them aid, They have to request people that we want to help. The government is not 브라운 교수는 북한의 수해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지원은 북한 측의 요청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협조적이지 않으면 외부 지원 단체들이 도울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7일 북으로 압록강 하류에 있는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에서 주택 4,100여 세대와 농경지 3,000 정보를 비롯해 공공건물과 도로, 철길 등이 침수됐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수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피해 복구활동 등을 대대적으로 전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수해와 관련해 소집한 정치국 비상확대회의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언급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관련 규모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북한의 수해 구호물자 지원을 전격 제의했습니다. 박종술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 측은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도적 어려움에 대해 인도주의와 동포의 견제에서 북한의 이재민들에게 긴급히 필요한 물자들을 신속히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이 북한과 중국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아시아 전구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이 주장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특히 한국에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며 양국 정부가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한국에 전술핵이 배치되면 한국인들이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위협감소국 수석 전략가, 미국 국방장관실 대량 살상무기 특별 고문을 지낸 피터스 연구원을 조은정 기자가 화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최근 발간한 차기 행정부를 위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북핵 억제를 위해 한국, 일본과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핵무기 보관시설을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왜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The United States divested of its tactical nuclear weapons in Asia at the end of the Cold War. 미국은 냉전 말기에 아시아에서 전술 핵무기를 철수했기 때문에 북미 본토에서 핵무기가 발사되지 않는 한 영내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기회를 포착할 경우 억지력 공백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북한이나 중국과 분쟁 중이고 그들이 지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우리가 영내에서 신뢰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보유하고 있는 저위력 핵무기를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중요한 보증 요소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핵무기를 전구에 재배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보다 한국이 더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Yes, it's closer to the front lines. You'd have less of a need to do an air refueling if you're generating forces out of Korea. 그렇습니다. 최전방에 더 가깝죠. 한국에서 전력을 증강한다면 공중 급유를 할 필요가 적을 것입니다. 목표물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죠. 그리고 솔직히 한국 국민들은 자국 땅에 핵무기를 보관하는 것에 대해 일본 국민들보다 더 개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워싱턴의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에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한반도에 재배치하지 않고도 미국이 핵무기를 쏠 수 있고 오히려 북한의 공격 위협에 노출되기 때문에 군사적 효용이 낮다는 지적인데요. There's a lot there. What I'd say from a targeting perspective is let's just say that let's posit that if we're talking about air-delivered 공중 투하 무기를 재배치한다면 중력 폭탄이나 순항 미사일이 될 겁니다. 오산이나 대구와 같은 한국의 대규모 합동기지 중 하나에 보관될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그 기지는 이미 북한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 갑자기 오산이 자신들에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고려사항은 우리가 탄도미사일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무기나 미국 본토의 미사일 기지에서 발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저는 분쟁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훨씬 저위력의 무기 사용을 검토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또 한국과 북한 또는 한국과 일본, 중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미국이 북한의 심장부와 중국의 심장부에 군대를 겨냥해 미국 본토에서 핵무기를 발사하고 싶을까요? 그러면 중국이나 북한도 미국 본토를 공격할 동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의 수평적 확전을 최대한 막고 제한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나 중국의 목표물을 타격할 무기를 한국에서 발사한다면 북태평양의 폭격기나 탄도미사일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한국도 전술핵무기의 저장과 운용 비용을 함께 감당해야 할까요? I think if South Korea were to say, we're willing to assist with building nuclear weapons storage sites in 한국이 오산에 핵무기 저장 시설을 짓는 비용을 부담하고 부지 경비를 일부 제공하겠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미국은 자국의 핵 현대화 과정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국 정부가 우리는 이것이 큰 비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이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한국 내 저장 시설에 대한 비용을 기꺼이 부담하겠다고 한다면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일부 정책 이반자들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도록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오랫동안 한국에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데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랜드 연구소,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등 많은 미국 연구소에서 전술핵 무기를 재배치하거나 최소한 저장 시설이라도 마련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뀐 건가요? The threat's changed. I can't state enough how much the 2021 discovery of the Chinese nuclear breakout 위협이 바뀌었습니다. 2021년 중국의 핵 확장이 미국의 생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은 핵 능력을 확장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고 더 이상 수백 개의 핵탄두만 보유한 최소한의 억지 태세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성명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선제 공격 금지 정책을 고수하지 않으며 시진핑 주석이 주변부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세계 수준의 군대를 갖고자 하는 야망을 밝혔습니다. 중국의 주변부라 함은 아시아와 서태평양의 대부분이죠.
여기에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만들고 거의 매달 한국, 일본, 미국을 핵무기로 위협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위협입니다. 중국은 사거리가 긴 전구 전술 핵무기를 구축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배치된 미국의 전술 핵무기는 필요하면 중국을 겨냥할 수도 있겠네요. Yes. 네, 그렇습니다. 미 국방부와 국무부가 한국 정부와 핵무기 저장 시설 등과 관련해 즉각 전략적 대화를 시작할 것을 권고하셨는데요. 어떤 논의를 하게 될까요? Well, it's no secret that there are serious people in South Korea that are thinking about having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진지한 한국인들이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이 대화를 통해 한국의 핵무기 저장 시설을 건설할 경우 양측이 지불할 수 있는 비용뿐만 아니라 그 가치와 효용성을 탐색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 보험적 요소도 있죠. 여러분이 정당한 안보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왜 독자적인 핵무기 능력을 갖추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지 이해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그 능력을 갖추기 전에 미국, 한국, 일본의 이익을 방어하고 궁극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핵무기를 전구에 재도입하는 다른 선택지를 검토해 봅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에 성공한다면 한국과 일본은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전략 대화가 탐색해야 할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으로부터 미국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 시 효과의 영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의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오는 9월 개막하는 제79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의제로 예고됐습니다. 일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남용 문제도 의제 목록에 올랐는데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사례가 다뤄질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이 제79차 유엔 총회 예비 의제 목록에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시켰습니다. 유엔 사무국은 오는 9월 개막하는 유엔 총회를 앞두고 공개한 이 목록에서 유엔 총회는 제78차 회기에서 오는 제79차 회기에서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위해 유엔 사무총장에게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조사 결과와 권고안을 보고하고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COI의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내용 바로 뒤에는 제78차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가 참고 문건으로 첨부됐습니다. 유엔 총회는 매년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담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해 12월에도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었습니다. 수전 숄티 북한 자유연합 의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말 BOE에 북한 주민들이 자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북한 정권의 권력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t's also really important for the people of North Korea to understand that we recognize what's happening in their country.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는 지난해 11월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될 당시 이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The anti-DPRK draft resolution circulated by European Union every year at the instigation of the United States is 김 대사는 미국의 사주로 유럽연합이 매년 유포하는 반공화국 결의안 초안은 조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가족을 버리고 탈북한 인간 쓰레기들의 날조된 증언으로 작성된 허위 조작 음모로 일관된 사기 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2005년부터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오고 있는 유엔 총회는 지난 2016년부터는 컨센서스, 즉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이를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될지 주목됩니다. 한편 유엔 총회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사용 문제도 의제로 예고했습니다. 유엔 사무국은 이번 목록에서 유엔 총회는 제77차 회기의 임시 의제에 거부권 사용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 항목은 결의 1항에 따라 총회 의제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22년 5개 상임이사국이 특정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그 이유를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 결의의 1항에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행사된 지 10일 이내에 유엔 총회가 공식 회의를 소집해 관련 토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유엔 총회는 지난 2022년 6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에 대응한 안보리 대북 결의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를 놓고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또 지난 5월에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임기가 종료된 문제와 관련해서도 회의를 열었습니다. 따라서 새 유엔 총회 회기에서 북한과 관련된 내용이 거부권 사용의 주요 사례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캐나다는 지난달 실시한 북한의 불법 환적 감시 활동이 다국적 공조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과 규칙 기반 국제 질서 유지에 대한 캐나다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1일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 벌인 북한 선적 선박과의 불법 환적 감시 활동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공보실은 이날 관련 활동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2024년 6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해군 호위함 몬트리올함이 불법 해상 활동에 초점을 맞춘 모니터링 및 감시 활동을 벌였다면서 이 같은 모니터링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국적 공조 노력에 대한 캐나다의 기여인 네온 작전의 일환으로 실시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북한의 불법적인 밀수 활동을 막고 유엔 안보리 결의의 무결성을 지키기 위해 호주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한국,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 태평양 안보 해양 교류 파트너들과 함께 광범위한 다국적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네온 작전을 수행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어 양자 및 국제훈련 참여와 결합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대한 캐나다 방위군 병력과 자산의 지원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캐나다의 공약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 유지에 대한 캐나다의 의지를 동맹국과 파트너들에게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뜻을 같이 하는 파트너들과 이 같은 긴밀한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안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75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 같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캐나다는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과 함께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한반도와 일본 인근 해역에 호위함과 초계기를 순환 배치하며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등에 대한 해상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캐나다 해군 호위함 몬트리올함이 6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일본 주변 해역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북한 국적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을 포함한 불법 해양 활동에 대한 감시 활동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캐나다 해군 함정의 활동은 지난 2018년 이후 9번째라고 설명했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지난달 30일 B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를 단속하기 위한 다국적 연합작전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당장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도 지속적으로 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s concerned with North Korea's activities. And so it's very positive that Canada is contributing to that.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맥스웰 부대표는 이제 더욱 적극적인 제재 집행과 기타 불법 행위 차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 제재 대상 유조선 천마산호가 중국 인근 해상에서 포착됐습니다. 유엔 제재로 사실상 북한 해상을 벗어날 수 없는 이 선박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 해상에 빈번하게 출몰하고 있습니다. 함재하 기자입니다. 천마산호가 포착된 건 중국 시각으로 1일 새벽입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천마산호는 이날 새벽 2시경 중국 닝더에서 동쪽으로 약 130km 떨어진 지점에서 위치 신호를 발신했습니다. 당시 뱃머리를 남쪽으로 향하고 있던 천마산호는 타이완 해협 진입을 앞둔 이 지점에서 돌연 선박자동 식별장치 AIS를 끄고 잠적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천마산호의 위치 정보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천마산호는 지난 2018년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입니다.
당시 안보리는 2017년과 2018년 포착된 천마산호의 불법 선박간 환적을 제재 이유로 들면서 각 유엔 회원국은 천마산호에 대해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천마산호는 중국 해역에 진입할 수 없고 진입한다면 곧바로 자산 동결, 즉 억류 조치 대상이 됩니다. 사실상 다른 나라로의 운항이 불가능하지만 이날 천마산호는 모항인 북한 남포에서 무려 1,400km나 떨어진 해상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천마산호가 발견된 타이완 인근 동중국해는 과거 북한 선박이 제3국 선박과 불법 환적을 통해 유류를 건네받은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천마산호의 불법 환적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최근 천마산호가 중국과 러시아 해상 등에서 빈번하게 포착된다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BOA는 지난 6월 러시아 인근 해역에 머물던 천마산호가 위치 신호 장치를 끄고 나호카항을 빠져나오는 듯한 항적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엔 천마산호가 중국 푸저우시 인근 해상에서 발견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천마산호가 계속 운항 중인 점으로 본다면 중국이나 러시아 정부가 이 선박을 억류하진 않은 것입니다. 앞서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지난해 10월 천마산호가 중국 해역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한 질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서도 그것이 제재 대상 선박이라면 또 어떤 종류의 제재 위반이라도 이는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If it's a sanctioned vessel, any kind of subversions of sanctions against that would of course be concerning, but I'm not aware.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북한의 불안정한 활동을 억제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어왔고 지금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바츠 전 위원은 지난달 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산 동결 대상 선박은 제재 지정 선박으로 압류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안보리 결의 2270호 12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A vessel subject to asset freeze, a designated vessel, should be seized. That's what asset freeze means. BOA는 천마산호의 중국 인근 해상 운항과 관련된 내용을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2024 파리 올림픽 탁구 혼합 복식 시상식에서 남북한과 중국 선수들이 함께 셀카를 찍는 모습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은 정치가 아닌 휴머니즘을 보여줘 반갑다면서도 선수들이 귀국 후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지난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탁구 혼합복식 시상식. 중국, 북한, 한국의 선수들이 각각 금은 동메달을 목에 건 뒤 다 같이 셀카를 찍었습니다. 한국의 임종훈 선수가 스마트폰을 들어 올리자 북한의 리정식과 김금용 선수도 동참했습니다. 리정식 선수는 다소 굳은 표정이었지만 김금용 선수는 미소를 머금었고 한국과 중국 선수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원래 올림픽 시상식엔 휴대전화 반입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공식 후원사인 한국의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스마트폰으로 기념사진을 찍는 빅토리 셀피 순서가 생겨 이런 진풍경이 가능했습니다. 파리올림픽 기간 중 한국 선수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경직된 채 움직이던 북한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과 셀카를 찍자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감동적인 장면이라며 대대적으로 사진을 소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한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뒤 남북관계가 계속 악화하는 가운데 나온 장면이라서 이 사진과 영상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중국 당국자들과 해외 주재 중국 공관, 관영 매체들도 올림픽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31일 X에 이 사진을 게재하며 스포츠로 하나 되는 올림픽 정신을 진정으로 구현한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민들은 기쁘면서도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국에서 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인 박지연 아태 전략센터 인간안보 담당 선임연구원은 영국 등 유럽에서도 이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다며 휴머니즘을 보여주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아마 이게 휴머니즘이 아닐까요? 이게 올림픽이라는 것이 체육이지만은 이제 전 세계인들에게는 또 다른 이제 휴머니즘의 그 장르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북한이라는 것이 지금도 그 외부 정보를 받다고 해서 젊은 학생들을 막 사용하는 그런 무서운 것에서 나온 그 젊은 청년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올림픽이라는 곳에 와서 한국과 또 이제 특히 이제 한국이잖아요. 한국 선수들과 웃으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일단 보는 마음으로는 흐뭇한데요. 박선임 연구원은 특히 사랑과 빛의 도시로 불리는 파리에서 철저한 통제 생활을 하던 북한의 청년 선수들이 잠시 해방의 순간을 맞은 것 같아 훈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근심도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8년 만에 그래도 은메달 받아서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은 잠시인 것 같아요. 그 선수들이 미래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받아야 되는 또 그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기뻐할 수가 없어요. 네. 어떤 제재를 받을지 이거에 대해서도 또 저희는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박선임 연구원은 아울러 국제사회가 감동적인 남북한 선수들의 셀카 사진 뒤로 여전히 탄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도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0대 후반에 북한을 탈출해 6년 전 난민주의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폴리 씨는 남북 선수들의 셀카 사진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자체가 자신에겐 낯설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선 자유롭게 셀카를 찍고 바로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올리는 건 일상이 됐는데 북한이라서 주목을 받는 모습이 좀 씁쓸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뭐 여기는 그게 그렇게 뭐 뉴스에까지 나와서 북한 선수들이랑 한국 선수들이랑 사진 찍었다고 뭐 그 정도인가 할 정도는 여기는 뭐 당연한 일이고 여기는 뭐 외국인 선수들이랑 사진 찍고 같이 뭐 셀카 찍고 뭐 소셜 미디어에다 올리고 자기 팬이랑 뭐 자기 뭐 선수들이랑 사진 찍고 셀카 찍고 그게 여기는 너무 당연하죠. 리 씨는 그러나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등으로 청년들이 매우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면서 한국 선수들과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자신과 24살 동갑으로 알려진 리정식 등 두 선수가 처벌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뭐 지금 김정은이는 뭐 진짜 뭐 지금 한국에 너무 잘 살고 한국인 문화가 계속 들어와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알면은 정권이 흔들리고 하니까 아야 그 통일에 대한 그 희망도 그냥 딱이 트기 전부터 그냥 지금 잘라버리려고 지금 거기 경기에 나가서 한국 선수들이랑 사진 찍고 다 타고 하면은 아무래도 김정은이 사상과는 뭐 많이 다르니까 그래도 그게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내 탈북민 1호 박사인 텍사스주의 조세판 프레리비오 A&M대 교수는 북한도 과거와 비교해 많이 변해서 청년들이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청년 선수들도 자신이 가르치는 미국의 대학생들처럼 자유롭게 셀카를 찍고 싶을 것이라며 그러나 해외에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도 안타까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에서 그걸 철저히 막으려고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은 막을 수가 없죠. 그런 학생들이 젊은 순수한 학생들이잖아요. 나와서 경기에 참가하고 젊은 친구들 들어가 보니까 막지 못하죠. 근데 좀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도 걸려 있고 자기 행동 하나로서 가족도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많이 조심하죠. 그러나 북한은 하루빨리 그게 열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북한 통일은 아니더라도 남과 북이 그러니까 대만하고 중국처럼 이렇게 왕래할 수 있을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북한 복싱 국가대표 상비군 선수를 지낸 한국의 한설송 씨는 열악한 상황에서 메달을 딴 북한 후배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은메달이 김정은 덕분이 아니라 자신이 땀으로 성취한 결과란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좋은 모습이고 제가 살던 그 고향의 선수들이 입상하고 하니까 너무 보기 좋고 한데요. 그게 그들의 순수하고 밝은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노력한 땀의 대가로 따낸 메달을 그 메달을 즐기는 그 감정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들이 그렇게 막 웃고 뭐 사진 찍고 하는 그 뒤쪽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부의 지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지도나 이런 게 없이 그저 순수 그들이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는 행동들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한 씨는 또 평양에서 한국보다 더 나은 메달을 받았기 때문에 경직되지 말고 당당히 임하라고 지시했을 수도 있다며 셀카 때문에 향후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관영 매체들은 리정식과 김금용 선수가 은메달을 땄다는 소식은 짤막하게 전했지만 화제가 되고 있는 셀카 사진은 물론 시상식 장면도 이를 현재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VOA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7에서 26도, 최고기온 27에서 35도,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에서 1m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평양은 최저 26도, 최고 34도, 안주는 오후에 맑아집니다. 최저 25도, 최고 32도, 남포 최저 25도, 최고 33도 되겠습니다. 평안북도 자강도 지역 대체로 흐리고 한때 비 오겠지만 일부 지역은 맑아지겠습니다. 신의주는 오후에 맑아집니다. 최저 24도, 최고 31도, 수풍 최저 23도, 최고 32도, 강계 오후에 맑아집니다. 최저 23도, 최고 33도, 황해남북도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해주 최저 25도, 최고 33도, 용년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25도, 최고 33도, 개성 역시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25도, 최고 33도, 사리원 최저 25도, 최고 34도, 신계 최저 25도, 최고 33도, 함경남도 양강도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한때 맑겠습니다. 함흥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최저 24도, 최고 34도, 장진은 하루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 18도, 최고 29도, 해산은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21도, 최고 31도 되겠습니다. 강원도 구름 많겠습니다. 한때 맑겠습니다. 원산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최저 26도, 최고 35도, 평강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맑아집니다. 최저 23도, 최고 32도, 함경북도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청진 최저 23도, 최고 32도, 선봉 최저 23도, 최고 29도, 삼지연은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 27도.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앞바다는 오전에만 맑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m, 먼바다는 물결 오전 0.5에서 1m, 오후 1에서 2m 일겠습니다. 오전에는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0.5에서 1m, 오후 0.5m 일겠습니다. 먼바다는 오전 0.5에서 1.5m, 오후 0.5에서 1m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뉴스입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미국의 방어자산 추가 배치를 포함한 안보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전화회담에서 이란의 대리 테러 집단들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 내 후티 반군을 포함한 이란의 모든 위협들로부터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군의 새로운 방어용 자산 배치 등 탄도미사일과 드론 등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함께한 이날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한 안보 지원과 함께 영내 광범위한 긴장 고조 사태를 완화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마일 하니의 하마스 정치국 의장 암살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묻는 질문에 이번 사건은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의회 의장은 지난달 31일 이란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문한 테헤란에서 암살당했으며 이후 이란과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는 등 영내 사태 악화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가 강제 합병한 크림반도 지역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러시아가 임명한 현지 당국자가 오늘 밝혔습니다. 미하일 라즈보자예프 크림반도 주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육군 전술 미사일 체계에서 발사된 미사일 파편에 9층짜리 주거용 건물이 맞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바스토폴시 당국이 해당 건물에서 사람들을 대피시켰으며 이번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2014년 러시아가 합병한 크림반도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군의 잦은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 소속 미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포대 3개소와 드론 관제소 1곳을 타격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어제 1일 전황보고에서 밝혔습니다. 또한 하루 사이 총 61개의 우크라이나 드론과 미사일 그리고 고속기동 포병 로켓 체계 하이마스에서 발사된 미사일들을 요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이 같은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서방국들에 요구해온 미국산 F-16 전투기 첫 인도분이 지난달 31일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리투아니아 정부와 미국 관리들이 밝힌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필리핀과 베트남 해안경비대가 남중국해에서 첫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베트남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베트남 국방부는 어제 성명에서 양국 간 합동훈련을 위해 필리핀에 베트남 해경 전력을 파견한다면서 베트남 해경이 양국 방문 선박을 조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에서 양국의 해양법 집행 능력과 구조와 화재 예방 훈련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해경선박은 5일 마닐라에 도착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1월 베트남 방문 당시 양국이 남중국해에서 해경 간 협력을 증진하고 해상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필리핀 해군은 지난달 31일 남중국해에서 미군 함정과 연합훈련을 한 데 이어 오늘 일본 해상자위대 전력들과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첫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필리핀 군이 밝혔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 해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필리핀,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타이완 등 주변국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주요 7개국 외무장관들이 베네수엘라 당국에 최근 실시됐던 대통령 선거 투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외무장관과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어제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7월 28일 평화적으로 다수의 투표권을 행사했던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우리의 연대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외 독립적인 참관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대선 결과와 선거 과정의 진행 방식, 특히 최종 투표 집계 과정에서의 불규칙성과 투명성 부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G7 외무장관들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지가 선거 결과에 반영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거 결과를 소상히 밝히고 선거 당국이 모든 관련 정보를 야권과 무소속 선거 참관인들과 즉시 공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도 지난 30일 같은 내용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